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스포츠 심리학 제1강으로 인간 운동 행동의 이해라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의에 앞서 건강운동관리사에게 스포츠 심리학이란 어떠한 영역이냐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운동관리사가 제 직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인간의 심리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거기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건운사는 주로 환자까지도 대상을 하기 때문에 이 환자의 아픈 심리, 이 환자가 그 어떤 운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할 때 어떤 효과가 있느냐. 그럼 결국에 건운사는 어떻게 해서 이 운동을 하고자 하는 이런 마인드가 있는 사람은 문제가 안 되겠지만 운동을 하고 싶지 않은, 그러니까 운동에 익숙하지 않은, 습관화되지 않은 이런 환자를 어떻게 해서 건운사 여러분들께서 심리적으로 잘 활용해서 이 운동을 하게 하느냐, 이제 이런 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임상심리라고 합니다. 아픈 사람을 어떻게 하면 습관의 변화를 줘서 우리가 심리적인 다양한 기법을 동원해서 이 사람을 규칙적으로 운동하게 할 것인가. 그러므로 인해서 건강을 되찾고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가. 이러한 관점에서 스포츠 심리학이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를 출제하는 그동안의 문제를 분석을 해보면 이 심리학이 이런 임상심리에만 국한하지 않고 정말 어떤 심리에 좀 더 전문적인 상담 기법 뭐 이런 것까지도 여러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포츠 심리학을 공부할 때는 임상심리뿐 아니고 어떤 성격에 대한 유형 분석 또는 어떤 그 동기화 또는 뭐 자존감 뭐 이런 것까지도 동기부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까지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심리학은 총 7개 강좌로 구분을 해서 강의를 했으니까요. 그 7개 중에서 오늘은 제1강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스포츠 심리학이라고 하면 스포츠 활동과 심리학과의 합성어죠. 그래서 운동과학과 심리학 분야 간의 지식을 동원해서 스포츠나 운동 상황 내에서 인간 또는 인간이 하는 행위에 관한 과학적으로 탐구하고 그 지식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학문이다. 뭐 막 문장으로 보니까 뭐 이게 잘 안 들어오잖아요. 결국에는 뭐냐면 우리가 스포츠 심리 모든 상황에서 관찰 가능한 인간 행동을 연구하는 것이 결국엔 심리학이다. 여기서 모든 상황이라 하면 특히 바로 스포츠 또는 운동, 이제 이러한 활동적인 것, 이러한 것을 하면서 우리가 관찰, 인간 행동을 연구하는 것이 바로 스포츠 심리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에 좀 더 협의의 내용으로 보면 운동 기능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과 과정을 연구하고 분석하는 학문이 바로 스포츠 심리학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스포츠 심리학의 영역과 역할을 보면 제가 이제 별표 2개를 해놨습니다. 별표를 한 것은 기존에 문제가 출제된 예가 있었다. 그래서 별표를 해놨고요. 여기에는 이제 스포츠 심리학이라고 하면 협의의 개념으로 스포츠 심리학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운동 제어, 운동 학습, 그리고 운동 발달, 그리고 운동 심리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은 어떻게 차가 있느냐? 스포츠 심리학은 성격, 동기, 경쟁 불안, 심리 기술 훈련, 집단 역동, 공격성과 관중 효과를 다루는 분야가 스포츠 심리학이 되겠고요. 그 안에 이제 운동 제어 분야는 정보 처리, 기억 체계, 운동 제어 체계, 인간 행동 체계, 운동 프로그램
이것을 연구하는 것이 운동 제어가 되겠습니다. 운동 학습은 운동 학습 이론, 그 다음에 학습의 단계와 과정, 파지와 전이, 피드백과 관련된 것이 운동 학습이 되겠습니다. 운동 발달은 유전과 학습, 그리고 발달의 단계와 변화 특징, 운동 기능의 최적 수행기와 관련된 연구 분야가 운동 발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동 심리학은 운동의 심리적 효과와 기제, 운동 참가를 계속할 것이냐 아니면 운동을 하지 않을 것이냐에 관련된 것, 부상의 심리, 약물 중독과 관련된 영역이 운동 심리학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지금 나누어진 5개의 영역이 스포츠 심리학에 포함된 하위 세부 영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운동 제어, 운동 학습, 운동 발달을 보게 되면, 자, 운동 제어라고 하는 것은 운동을 내가 하는 행위를 어떻게 할까 제어하는 거예요. 스스로 내 몸에서 행동을 하기까지의 내 심리적으로 이거를 어떤 동작을 어떻게 해라라고 내 머리가 지시를 내리고 그 내 몸이 그거를 따라가는 그런 행위입니다. 어떤 동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이 영상을 그림을 보시게 되면 굉장히 예술적인 그림이죠. 자, 이 손끝 하나하나 발끝 동작을 보세요. 손끝과 발끝을 보십시오. 자, 근데 그리고 이 눈의 시선 처리 이런 것들은 모든 것이 다 인간의 운동 제어가 되지 않으면 이 동작들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어라고 하는 것은 내 동작 하나하나의 행위를 내 스스로 컨트롤하고 또는 그 동작을 하게 하고 하는 이런 세부적인 것들이 바로 운동 제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운동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이 무용수들이 이 동작을 할 때까지는 많은 반복적 연습을 하였을 겁니다. 반복적 연습을 하면서 잘못된 자세를 개선하려고 했을 것이고 또 이 동작을 수행함에 있어서 집중적 연습을 했을 수도 있고 또는 분산 연습을 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학습 과정을 하였을 것입니다. 이걸 운동 학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운동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의 신체적인 변화가 있을 텐데 이 과정을 향상되는 과정 중에서 부상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는 어떤 하다가 더 이상 향상이 없이 정체기가 왔을 수도 있고 이제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연구하는 것이 바로 운동 발달이 되겠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스포츠 현상을 보게 되면 저희가 어찌 보면은 TV에서 나오는 우리 훌륭한 선수들은 보면 많은 이러한 것들을 극복한 그런 선수들이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유소년들의 경기를 보면 많은 부족한 부분이 보일 수가 있겠죠. 자, 이러한 과정들은 운동 제어와 운동 학습과 운동 발달이 향상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프로급의 선수들을 보게 되면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서 좀 더 향상된 퍼포먼스를 저희가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운동 제어를 조금 더 보시게 되면 운동 제어는 인간 움직임의 특성과 그 움직임이 어떻게 조절되는지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억 체계와 운동 제어 체계로가 동원돼야 하는데 우리가 운동을 하면 그 운동을 하는 어떤 행위들이 기억을 하게 됩니다. 물론 한 번 해서 기억을 할 수가 없겠죠. 반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기억을 하겠죠. 그러면 이 기억이 때로는 단기 기억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장기 기억이 될 수도 있죠. 학습이 반복적으로 진행됐다고 하면 그 기억은 장기 기억으로 올 것이고 그렇지 않고 새로 내가 취득한 어떤 동작이라고 하면 단기 기억이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단기 기억이라고 한다면 내가 아직 내 뇌리에 완전히 각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단기 기억은 감각 안충 장치와
작업을 기억하는 이런 능력에 의해서 운동체가 활동이 작동이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장기 기억으로 내 머릿속에 들어갔다. 그러면은 이 장기 기억은 서술적 기억과 비서술적 기억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즉 서술적 기억이라는 것은 내가 기억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서 저장이 될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이 비서술적 기억이라고는 스토리는 없지만 어떤 걸 연상을 해서 그것이 바로 나오는, 우리가 기억 암기법도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막 단어를 외우는데 어렵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연상을 하시죠. 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스토리를 만들어서 할 수도 있고, 자, 이제 이런 스토리를 만들어서 하는 기억들, 이 기억들이 바로 이제 일회성 기억일 수도 있고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운동제를 함에 있어서 이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머릿속에 이거를 저장해 놓은 것을 내가 어떤 동작을 함에 있어서 저장된 기억을 꺼내서 움직임으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꺼내서 움직임으로 표현하는데 그와 똑같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꺼내서 그냥 쓸 수도 있겠지만, 상황이 약간 다르다고 하면 꺼내서 쓰는 과정에 있어서 다른 단기 기억들이 또 동원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약간의 수정과 변형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운동 제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학습한 것들, 움직임의 특성을 분석해서 내가 어떤 동작을 할 것인가, 그러면 그걸 어떻게 내가 조절할 것인가, 내 기억 속에 있는 걸 꺼내 쓸 것인가, 아니면은 기억 속에 있는 것을 꺼내서 일단 쓰고 그것을 현장에서 변형할 것인가. 이제 이런 일단 꺼내 쓰는 과정을 우리가 운동 제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운동학습은 운동 과제를 반복적으로 수행함에 따라서 나타나는 능력의 변화입니다. 운동을 학습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는 운동의 횟수가 증가할수록, 반복적으로 할수록 선택 반응 시간이 감소하죠. 그렇죠? 똑같은 동작을 반복적으로 한다면 처음에는 이 동작을 하는데 시간이 걸렸겠지만 10초 걸렸다고 한다면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그 시간은 훨씬 더 감소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운동 수행 능력이 우리가 향상되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골프 스윙을 배우는데 처음에 골프 스윙을 보는데 이 동작이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복적으로 그 동작을 연습할수록 스윙의 궤적도 아이디어해지고, 그리고 그 스윙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도 훨씬 더 감소할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운동학습의 효과죠. 그래서 이 운동학습을 하게 되면 운동계가 변한다. 내가 머릿속에서 내가 실제로 실행에 옮기기까지의 시스템이 변화할 수 있겠죠. 훨씬 더 단축되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관계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자극 사이의 관계를 학습하고 수명과 학습, 정서와 학습. 그러니까 관계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배우는 학습하는 과정을 다른 어떤 자극이 왔을 때 이 학습을 하거나, 그러니까 다른 것과 관계를 맺어주면, 관계 속에서 학습하는 것을 우리가 관계학습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는 우리가 이제 고원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학습을 하다 보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학습을 하는데 계속 우리가 막 실력이 쭉쭉쭉쭉 향상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운동 기술이라는 걸 한번 배울 때 이게 학습을 하다 보면 어느 시점에 되면 실력이 향상이 되지 않고 정체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운동하면서 다 느껴보시잖아요. 초반에는 농구를 배운다. 그러면 초반에 농구 동작을 배우고 드리블해서 슛하고 하는 것이 향상이 많이 됐어요. 드리블하는 능력이 향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향상이 되지 않고 그 수준 그대로 유지하는 정체기가 온다는 거죠. 이 정체기가 왔을 때 쉽게 우리는 포기를 합니다.
포기를 하게 되는 순간 결국에는 그 운동 학습에는 실패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고원 현상이라고 그래요. 정체기가 오는 현상을 고원 현상. 자, 이 고원 현상에 대해서 싱어는 이 고원 현상의 원인을 뭘로 보고 있느냐? 습관으로 보고 있습니다. 습관. 우리가 운동을 하지 않던 사람이, 그렇죠. 우리가 비만을 예를 들어보죠. 비만한 사람이 나 살 빼야겠어 라고 마음을 먹고 운동을 시작을 합니다. 운동을 시작하는데 처음에 열심히 운동을 했더니 살이 쭉쭉쭉쭉 빠져요. 살이 빠지니까 기분이 좋아서 계속 운동을 했어요. 더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이 되니까 3개월 지나니까 2개월 동안 너무나 잘 빠졌는데 2개월 반부터는 살이 빠지지 않아요. 정체기가 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살이 안 빠지네. 운동을 관두게 됩니다. 결국에 뭡니까? 비만한 습관이 있죠. 비만한 습관이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운동하지 중단, 그리고 먹는 것 그대로 먹어. 운동해도 안 빠지네 라고 생각하고 원래대로의 습관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싱어는 고원의 원인을 습관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래의 습관이 다시 나타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위계적 구조의 기능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아래에서 상위 단계로 올라가는 과도기에 발생한다. 자, 이렇게 싱어가 결국에는 고온 현상이 오는 것은 우리가 낮은 단계에서 실력이 향상되는 과정. 그러니까 낮은 수준에서 고급 수준으로 가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과도기가 있게 된다라는 게 바로 이제 싱어의 원인이고요. 그 다음에 자, 맥길은 습관도 중요한 원인이고, 그 다음에 흥미를 잃는다는 거예요. 초반에는 열심히 운동을 열심히 해서 그 동작을 잘 하려고 하지만 더 이상 늘지 않아 결국에 이거 실력 향상이 되지 않으니까 흥미가 저하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또는 흥미가 저하되니까 고온 현상이 나타난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피로, 주의력 결핍입니다. 골프를 치는 사람들은 초반에는 골프 연습을 엄청 많이 합니다. 자, 그리고 필드에 나가죠. 필드에 나가서 했을 때 초반에는 뭐 100개 넘을 수도 있고, 그러다가 90개 쪽으로 가까이 오면 굉장히 행복해하죠. 결국에 운동학습을 통해서 거기까지 성취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도 똑같이 연습을 해요. 한다고 하죠. 그러나 맥길은 결국에 이 사람이 연습하는 것이 그 전에 초반에 했을 때의 연습에 비해서 흥미도, 투자 시간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정도는 치니까 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결국에 피로도, 주의력도 결핍되는 이러한 현상들이 동반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맥길은 이러한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결국에 90개 안쪽으로 못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것이 바로 고온 현상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맥길은 고온 현상의 원인을 여러 가지로 봤죠. 습관뿐만 아니고 흥미저하, 피로, 그 다음에 주의력 결핍이 원인이다 라고 봤어요. 그죠? 일리 있는 얘기죠. 다음 상한 효과인데 과제가 너무 쉬운 경우에는 초기에는 급격히 향상돼. 그렇잖아. 이걸 상한 효과라 그래요. 상한 효과. 과제가 너무 난이도가 쉬우면 조금만 하면 급격히 향상이 돼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죠. 공부를 너무나 못하는 사람이 조금만 공부를 해도 성적이 50점에서 그러니까 50점에서 80점까지는 금방 올라요. 조금만 하면. 그런데 90점에서 100점으로 가는 것은 매우 어려워요. 50점에서 80점으로 가는 것은 30점이나 올랐지만 90점에서 10점 가는 건 10점밖에 되지 않지만, 그러나 50점에서 80점 올라가는 것은 난이도가 낮기 때문에 급격한 향상을 올 수 있다. 그러나 90에서 100점은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향상이 어렵죠. 이러한 것을 상한 효과라 한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한 효과가 있는데 이건 뭐냐, 과제가 너무 어려워. 그러면
초기부터 X축과 평행하다. 그러니까 과제가 너무 어려우면 그러면 처음부터 이게 너무 어려워 라고 판단을 해서 향상도보다는 오히려 유지하려고 하는 X축과 가까운 평행한 목표를 세우게 된다는 거죠. 향상보다는 유지에 오히려 이걸 하한 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다음 이제 별표가 3개입니다. 매우 중요하다. 스포츠 심리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자, 이 피츠 운동 학습 단계입니다. 운동을 학습하는 단계의 피치로는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우리가 운동을 학습할 때는 첫 번째가 인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지적 단계. 두 번째, 고정화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동화를 합니다. 그러면 인지적 단계라는 게 무엇이냐? 과제의 목적을 이해하고 수행 계획을 수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골프 스윙을 하는데 골프 스윙은 자, 백스윙이 있고 임팩트가 있고 팔로우가 있다. 자, 그러면 이 백스윙을 할 때는 어떻게 하고 임팩트는 어떻게 하고 팔로우는 어떻게 해야 한다. 이 과정을 이해를 하는 단계예요. 자, 어떻게 해야 내가 골프를 잘 칠 수 있는가? 그 목적을 이해한 다음에 수행 계획. 자, 그럼 백 임팩트 팔로우 계획을 수립을 해서 어프로치를 연습할 것이다. 자, 예를 들어서 드라이브를 연습할 것이다. 이런 것들 계획을 하는 이런 단계가 인지적 단계예요. 그러니까 내가 드라이브 칠 때는 어떻게 하고 퍼팅을 할 때는 어떻게 하고 하는 것들을 각각의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바로 인지적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고정화 단계는요. 고정화 단계를 연합 단계라고도 합니다. 자, 이건 과제 수행 시에 움직임 고정을 위해서 적절한 피드백과 연습을 하는 거예요. 즉, 고정화는 뭐냐? 쉽게 얘기하면 자, 인지를 한 단계였잖아요. 자, 이게 스윙이 어떻게, 여기는 백이 있고 임팩트가 있고 팔로우가 있었어요. 자, 드라이버는 어떻게 쳐야 되고요. 퍼팅은 어떻게 해야 해요. 어프로치는 어떻게 해야 해요. 했어요. 이게 인지잖아요. 고정화는 그러면 그때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세부적인 과제 수행이에요. 자, 세부적 과제 수행. 자, 그러면은 백을 하는데 백 할 때 뒤에 가서 코킹을 어느 시점에서 코킹을 해야 돼? 자, 어느 시점에서 코킹을 풀어야 해? 자, 임팩트 순간에는 내 시선 처리는 어떻게 돼야 돼? 라고 하는 세부적인 과제 수행이 바로 고정화 단계입니다. 자, 이 고정화 단계는 내가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잖아요. 근데 반복적 학습을 통해서 코킹할 타이밍, 임팩트 할 때 손목의 위치, 시선의 위치, 골반의 위치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해서 내 몸에서 이 학습시키는 거예요. 이것을 고정화 단계라고 합니다. 자, 이 고정화 단계가 시간이 오래 걸리죠. 왜? 내 몸에서는 각각의 분절이 다 다르잖아요. 손목 달라, 팔꿈치, 어깨, 허리, 골반, 무릎 다 이게 서로 연합해야만이 가능하죠. 우리가 골프할 때 손으로만 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전신을 이용하죠. 그렇기 때문에 내 몸에 있는 그래서 연합 단계인 거예요. 여러 관절들이 서로 연합해서 각각의 백스윙 할 때의 서로 간의 관절들의 연합, 그 다음에 임팩트 할 때의 연합, 팔로우 할 때의 연합 이런 것들이 서로 각각의 동작에 따라서 고정화가 돼야 한다. 이 연합 단계도 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 고정화 단계를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우리가 이해를 하는 데는 시간이 좀 덜 걸릴 수 있지만 이것을 반복적으로 연습하는 것이 바로 고정화 단계거든요. 이 고정화 단계 시간이 길고 고정화가 연습이 잘 되면 그 다음엔 자동화 단계로 갑니다. 이 자동화 단계는요. 과제 수행 시에 의식적인 노력 없어도 의식적인 노력 없이 과제를 수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화라는 거는 아무 생각하지 않아도 자, 골프공을 때려야 돼 라고 하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 고정화된 단계에서 학습했던 것들이 자동적으로 내 몸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몸이 기억한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머리가 생각해야만 치는 게 아니고요.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공이 여기 있을 때 내 몸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딱 차도 잘 성공할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자동화 단계입니다. 근데 자동화 단계가 있으려면 수많은 고정화 단계가 가능해야만이 자동화가 되는 거예요. 즉 충분한 학습이 되어야만이 자동화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마이클 조던 선수가 눈을 감고 프리드로 하는 동영상을 혹시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눈을 감고 프리드로에서 클린샷을 합니다. 자, 이 선수는 결국에 모든 게 자동화가 되어 있는 거죠. 자, 프리드로 라인에서 골대까지의 거리, 골대의 높이, 이것이 내 몸의 모든 것이 다 자동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만큼 많은 연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눈을 감고도 거리와 높이와 이런 것들이 다 내 몸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뿐 아니죠. 환경, 바람에 이것까지도 고려했기 때문에 충분히 눈을 감고 클린슛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다 자동화 단계. 반복적인 연습을 해서 고정화 단계가 충실하면 그러면 자동화 단계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피치의 운동학습 단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피치는 자 인지, 고정, 그 다음에 자동 이렇게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아담스의 운동학습 단계가 있습니다. 피치의 운동학습 단계가 우리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는 거고요. 아담스는요. 언어 운동 단계와 운동 단계로 구분을 해요. 그러니까 조금 피치보다는 좀 더 단계가 조금 더 간결하죠. 자, 이건 뭐냐면 언어 운동 단계라고 하는 것은 인지 고정화를 하나로 묶은 거예요. 자, 우리가 이건 이렇게 해야 해 라고 이제 언어 운동이잖아요. 그러니까 말로 설명을 해요. 그러면 이거는 백스윙 어떻게 하고 어떻게 임팩 어떻게 하고 하는 거야 라고 해서 인지를 하고 그 인지한 것을 고정까지 같이 해당하는 것을 언어 운동 단계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운동 단계를 피치의 자동화 단계에 해당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아담스는 그러니까 피치 운동 단계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만 되는 거죠. 아담스는 피치 운동 단계를 두 단계로 나누었다.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젠타일. 자, 젠타일도 역시 많이 나옵니다. 젠타일. 자, 젠타일 역시 시험에도 한번 나온 바가 있고요. 젠타일의 운동학습 단계는 자, 움직임 개념 습득 단계에서 고정화 및 다양화 단계로 구분을 했어요. 자, 움직임 개념 습득 단계를 움직임의 형태, 환경, 특징을 구분하여 학습하는 단계다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거의 인지 단계하고 거의 비슷하죠. 그 다음에 고정화, 다양화 단계를 폐쇄 기술과 개방 기술에 의해서 고정화와 다양화로 구분했는데 폐쇄 기술은 대뇌에 저장된 움직임 프로그램에 의해 일관된 운동 수행을 하는 것. 그러니까 기억된 걸 가지고 사용하는 것. 그 다음에 개방 기술은요. 기억체계에 저장된 동작 이거를 참조하고 실제 동작 간의 오류에 대한 피드백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바로 개방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실내 연습장에서 골프 스윙을 많이 했어요. 자, 그러면 이걸 기억이 됐습니다. 기억이 돼서 자동화가 됐어요. 머리에 딱 대뇌에 저장이 됐네요. 그러니까 자동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환경에서는 잘 치죠. 그런데 필드를 나갔습니다. 갔더니 바람이 부네요. 바람이 부니까 이게 안 맞아요. 인도어에서는 바람 없을 때 이렇게 딱 치니까 너무 내 몸이 거기에 기억하고 있는데 필드에 나가서 바람이 불고 그 다음에 지면이 막 이렇게 높낮이가 다르고 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기억된 자동화를 가지고 한다면 전혀 안 맞죠. 그런데 우리가 이게 젠타일의 고정화 다양화 단계라는 거는 폐쇄 기술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현장에서의 피드백, 개방 기술을 기억된 걸 가지고 하다가 결국에는 실제 해보니까 이게
인도에서는 잘 맞았는데 필드 나와서 보니까 이게 안 맞네. 실제 동작하고 오류를 기억을 하는 겁니다. 실제 인도에서는 이렇게 쳐도 잘 맞았는데 필드 갔더니 바람을 생각을 안 했네. 그러면 그거를 필드에 가서 학습을 하겠죠. 바람의 영향. 그러면 이거를 피드백을 정보를 활용합니다. 이 피드백을 시켜요. 그래서 다시 이걸 저장을 합니다. 피드백을 저장을 해서 다시 필드에 나갔어. 그럼 바람 부는 날. 그러면 내가 인도에서 이런 연습했어. 바람 불 때 이땐 이 방향으로 쳤었지 라는 거를 기억을 피드백된 것을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운동기술을 조절하는 것을 우리가 고정화 및 다양화 단계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젠타일은 이제 이게 포인트예요. 포인트. 움직임 개념 습득에서 고정화 다양하다. 고정화 다양화라고 하는 것은 대뇌에 기억된 것 플러스 현장에서의 그런 이 경험 학습을 피드백을 시켜서 활용하는 것을 바로 개방 기술을 갖고 있다. 이것을 젠타일의 운동학습 단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번스타인이에요. 번스타인. 자, 번스테인의 운동학습 단계가 있습니다. 자, 번스테인의 운동학습 단계도 역시 시험에 나옵니다. 자, 자유도의 고정 단계, 자유도의 풀림 단계, 반작용의 활용 단계예요. 여기는 자유도를 라는 개념을 씁니다. 자, 자유도의 고정 단계는 새로운 운동 기술을 할 때 동원되는 자유도를 고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유도의 고정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물체의 운동을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변수의 개수예요. 변수의 개수가 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 예를 들면 골프 스윙을 이제 배울 때, 자, 코치가 이렇게 가르치죠. 자, 처음에 라켓을 잡은 사람에게 자, 스윙해 보세요. 이렇게 안 시켜요. 왜? 이 스윙을 하려면 자, 체중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체중을 백스윙 할 때 무릎의 움직임, 골반의 움직임, 허리의 움직임, 어깨 움직임이 다 다르잖아요. 자, 그리고 포핸드 했을 때 또 다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각각의 관절들이 움직이는 게 너무나 다 다양하죠. 자유도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가르칩니까? 하체는 완전히 고정하고요. 팔로만 가볍게 때리는 연습을 시켜요. 즉 하체는 완전히 자유도를 고정시킨 거예요. 팔로만 때리는 거예요. 팔로만 공을 때려서 다른 곳은 다 고정을 시키고 팔만 풀려놨어요. 자, 이렇게 자유도를 고정시키고 그러니까 변수를 줄여주는 거예요. 쉬운 것부터 먼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자유도의 고정이라는 의미는 바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쉽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농구슛을 하는데 드리블에서 농구슛을 하는 것은 어렵죠. 왜? 드리블도 할 줄 알아야 하고요. 앞으로 드리블하면서 앞으로 가야 되니까 시선 처리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을 잡았어요. 잡고 슈팅까지 해야 되죠. 그러니까 자유도가 너무 많아요. 그럼 여기서 이걸 쪼갭니다. 어떻게? 다른 건 다 하지 않고요. 그냥 가만히 서서 골대 보고 손을 슛의 위치로 가서 여기에서 슛만 연습시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다 자유도는 고정한 상태입니다. 이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점프슛 연습을 시킵니다. 점프라는 걸 병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도를 고정시키는 의미는 바로 변수를 최소로 하는 것을 우리가 자유도를 고정시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유도의 고정 정도는 개인에 따라 다르죠. 이 개인이라는 특성을 우리는 알아야죠. 이 개인이 예를 들어서 유전적으로 그 능력을 타고났다. 또는 그 선수가 과거에 이런 걸 한번 해본 적이 있다. 이제 이런 경험 또는 체력 이런 거에 따라서 자유도의 고정을 그렇잖아요. 처음에 와서 클럽을 처음에 잡았지만 이 사람이 그 전에 유전적인 요인이거나 아니면 다른 요인으로 인해서 습득력이 너무 좋아. 그러면 자유도의 고정을 금방 풀 수 있어. 손으로만 치다가 너무 잘 쳐.
초반에는 공을 가만히 있는 공을 라켓 헤드로 클럽으로 맞추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연습을 해야겠죠. 자유도를 고정하고 클럽 헤드로 스윙해서 어깨로 스윙해서 공만 맞추는 연습.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걸 너무 잘해요. 그럼 어떻게 그 다음에는 자유도 고정을 좀 풀어. 허리를 쓰게 해. 그래서 스윙하게 해요. 이런 식으로 자유도의 고정 정도는 개인에 따라 차가 있을 수 있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번스테인은 자유도의 고정 단계, 고정을 시켰잖아요.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고, 다음은 자유도의 풀림 단계입니다. 자, 자유도의 풀림 단계는 무슨 의미냐? 고정했던 자유도를 다시 풀어서 사용 가능한 자유도의 수를 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프공을 놓고 다른 거 쓰지 않고 팔로만 쭉 해서 자유도를 고정한 단계죠. 그 다음에 보니까 이 사람이 자유도를 고정한 상태에서 어깨로 공을 치라고 했는데 너무 잘 쳐요. 그럼 어떻게 자유도를 좀 풀어야죠. 그러면 자유도 수를 늘립니다. 자, 이제는 골반 턴에서 허리까지 써서 공을 때립니다. 모든 자유도를 결합할 때까지 점점 더 이제 코킹 어떻게 크게 갑니다. 점점 더 자유도를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동작을 수행하게 하는 거고 환경과 과제의 특성에 따라 운동 수행의 다양성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 점점 자유도를 풀어나갑니다. 자유도를 점점 풀어나가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반작용의 활용 단계까지 간다. 반작용의 활용 단계란 수행자와 환경 간의 상호작용으로 관성이나 마찰력과 같은 반작용 현상이 나타나는 단계다. 효율적인 동작을 만들기 위해 더 많은 여분의 자유도를 활용한다. 변화하는 환경 상황을 계속 수정하고 대처하면서 숙련된 동작으로 발현한다. 자, 우리가 이제 골프를 예로 들었으니까 가만히 있는 공을 내가 맞추는 연습. 자유도를 고정을 했고 요거 하나만 풀었죠. 그러다가 이게 너무 잘하면 자유도를 좀 더 풀었죠. 허리 돌리는 연습. 자, 무릎을 돌리는 연습. 무릎과 허리만 돌렸어. 그 다음에 어떻게? 자, 이제 반작용을 활용합니다. 그게 뭐냐면 골프 스윙을 하는데 그냥 백스윙에서 그냥 때리는 것보다는 좀 더 반작용을 활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뒤로 백스윙 할 때 더 내 몸을 더 감는 겁니다. 내 몸을 더 감아. 내 몸을 더 감으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다시 원상태로 되돌아가려는 내 근육의 속성이 생겨요. 그런 거 있잖아요. 고무줄을 잡아 당겨 늘리면 늘릴수록 어떻게 돼요? 더 세지죠. 원래대로 제자리로 되돌아가려는 리코일링 현상이 더 세져요. 제자리로 되돌아가려는. 근육도 마찬가지죠. 백스윙을 크게 하면 크게 할수록 근육이 늘어나죠. 늘어난 근육은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가려는 이게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더 백스윙을 크게 하고 코킹을 더 크게 해서 임팩트 순간에 이거를 딱 하고 푸는 겁니다. 그게 바로 반작용의 활용 단계예요. 그러니까 여분의 자유도를 더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에 가능한 최대한의 자유도를 더 많이 어플라이 시켜서 더 좋은 퍼포먼스를 만들어내는 이게 바로 반작용의 활용 단계입니다. 그래서 번스테인의 운동학습 단계에는 자유도를 라는 그런 개념이 키워드가 들어간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돼요. 자유도의 고정과 풀림과 그 이상의 반작용을 활용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운동학습의 과정 단계에서는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께서 이 반드시 운동학습의 단계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외의 운동학습 단계가 있는데 이거는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았어요. 자, 여기는 협응 단계와 제어 단계로 구분을 했어. 자, 협응 단계는 학습자가 과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협응 동작을 형성하는 단계다. 제어 단계는 협응 단계 이후 과제 특성과 환경에 따라 협응의 형태가 달라지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운동기술 수행의 효율성이 향상된다. 자, 내외의 운동학습 단계는 조금 더 어트랙티브가 좀 떨어지죠.
그러니까 협응하고 제어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제 이걸 그냥 이해만 하시면 돼요. 협응이라는 건 서로 협력한다는 거잖아요. 과제 목표 달성을 위해서 내 몸이 서로 협응하는 거예요. 내 몸의 관절 간의 협응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관절 간의 협응을 하는데 이 내 몸의 협응이 어느 정도 제어를 해야죠. 무릎이 너무 과하게 액션을 해도 안 되고 허리가 너무 과하게 액션을 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것들이 서로 제어가 돼요. 또 우리가 이게 이 타이밍이라는 게 있잖아요. 똑같은 힘을 쓰더라도 무릎이 써야 될 힘의 그 타이밍, 허리가 힘을 써야 할 타이밍 이게 또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서로 협응이 되어야 한다. 이 협응이 결국에는 제어가 돼야만이 되는 이런 거다라는 것이 바로 내외의 운동학습 단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때 반드시 그 연구자, 학자가 어떤 이론을 얘기했는가 이거를 아시는 게 중요해요. 사실 시험 문제에서 이런 운동학습을 주장한 사람은 누구인가 이렇게 나왔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유도가 나오면 누구고 그렇죠? 뭐 이렇게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나오는 게 사실 제일 어려워요. 스포츠 심리학에서 이렇게 나오면 공부를 전혀 하지 않은 사람은 이게 연구자 맞추기가 제일 어려운 시험 문제다. 그러나 이제 점차적으로 스포츠 심리학이 연구자 맞추기에서 좀 더 이게 문제를 쭉 보기를 보다 보면 1, 2, 3, 4 문제를 읽고 보기를 보다 보면 그리 어렵지 않은 문제들로 지금 요즘에는 내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어렵게 낸다고 보면 운동학습의 단계에서 협응 단계 후 제어 단계로 넘어가는 것을 주장한 사람은 누구인가 이렇게 나오면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몇 명 중에서 루라고 시켜야죠. 아 이건 누구 아니야 누구 아니야 아담스 아니야 그렇게 해서 답을 찾으셔야 된다 이거죠. 자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운동학습 시의 주요 요인은 일단은 기억. 당연히 운동학습이니까 기억을 해야죠. 기억에는 크게 3단계로 구분을 해요. 지각하고 저장하고 인출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기억하고 지각하고 지각이라는 거는 감각이잖아요. 감각기관이 정보를 내 뇌에 전달하니까 일단은 지각이 먼저예요. 감각기관이 내가 뭔가를 보는 거, 그 동작을 눈으로 보는 거, 설명을 듣는 거 이런 것이 감각기억이에요. 그 다음에 감각기억이 어떻게 합니까? 뇌로 가서 저장을 하죠. 저장을 할 때 처음부터 장기 저장하지 않죠. 단기 기억을 합니다. 내가 보면 아하 그래 저 동작 저렇게 하는구나 라는 거를 봤으니까 이게 머리로 가죠. 그러면 이게 단기 기억이에요. 그 순간은 기억을 하지만 다음날 자고 나면 그 동작이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래 단기 기억을 합니다. 저장. 그 다음엔 어떡합니까? 이제 장기 기억을 하죠. 단기 기억을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게 내 몸 기억에서 완전히 저장이 됩니다. 자, 그런 지각과 저장과 인출이라는 3단계를 갖게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저장이 되면 내가 꺼냈을 수 있는 그런 상태까지 딱 가는 것을 인출이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파지예요. 파지는 연습으로 향상된 운동기술의 수행력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내가 기억된 것을 오랫동안 할 수 있는 능력을 파지라 한다. 파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 운동 과제의 특성, 과제의 복잡성이나 운동 기술의 유형에 따라서 자, 환경의 특성, 환경에 따라서 학습자에 따라서 파지에 영향을 미친다. 자, 연습을 막 많이 했어요. 그러면 이 연습을 하는 것이 내 몸에서는 딱 기억을 하죠. 뇌에서 장기 기억이 딱 돼. 그러면 장기 기억은 됐는데 내 몸이 따라주지 않으면 안 될 수도 있죠. 젊었을 때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배운 것이 평생 간다라고 하는 것이 그 어렸을 때 내 학습했던 것들은 뇌에서 각인이 돼 있어요. 즉 완전히 인출이 돼 있어요. 저장이 돼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도 그 배웠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파지라고 얘기를 해요.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는 능력. 자, 이게 결국에는 과제가 복잡하다. 과제가 너무 단순하다. 자, 단순한 것보다는 복잡한 것을 더 기억을 많이 해요. 단순한 것은 너무 단순하면 기억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근데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내 머리에 저장된 것은 그것은 우리가 파지가 잘 된다. 또 환경, 우리가 학습했을 때 환경들이 과연 잘 적응을 하고 그러면 또 유사한 환경을 만났어요. 그러면 과거에 그것들이 우리가 기억이 나죠. 이런 것들에 따라서 우리가 파지가 달라질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전이에요. 기억과 파지와 전이. 전이는 과거의 학습 경험에 새로운 운동 기술의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과거의 경험이 새로운 것에 영향을 미치는 것. 이걸 이제 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이는 정적, 부적, 중립적이 있는데 정적은 하나의 과제 수행이 다른 과제의 수행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하나의 과제가 다른 거에 도움이 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이런 거죠. 야구 선수가 골프를 칠 때 골프를 잘 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야구와 골프는 똑같은 뭔가 물체 잡아서 도구를 휘두르는 운동입니다. 근데 결국에는 야구는 움직이는 공을 때리는 거고 골프는 가만히 있는 공을 때리는 거죠. 궤적은 약간 다르지만 비슷하죠. 앞으로 가는 것과 밑으로 가는 것의 차이. 그래서 우리가 야구를 했던 사람이 새로운 골프라는 걸 배우게 되면 이것이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정적 전이입니다. 정적 전이. 부적 전이는 하나의 과제 수행이 다른 과제 수행에 간섭 또는 방해하는 전이를 부적 전이라고 그래요. 저의 예인지 모르겠으나 배드민턴을 치잖아요. 배드민턴을 치면 스냅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골프를 치면 이것이 잘 쳐야 되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 배드민턴은요. 손목을 많이 쓰는 운동. 골프는 손목을 쓰는 운동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골프를 할 때 손목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것을 어찌 보면 부적 전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이는 기존에 배웠던 것을 토대로 새로 배우는 것에 영향을 주는 것을 전이라고 하죠. 전이라고 하는데 이 전이가 좋은 전이가 있을 수 있고 나쁜 전이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도움이 되는 전이를 정적 전이라고 그러고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해가 되는 전이를 부적 전이라고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걸 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운동을 학습을 할 때는 기억과 파지와 전이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전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과제 간의 유사성.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야구가 골프와 유사성. 과제의 요소와 자극 반응 사이의 유사성. 가장 큰 전이량을 유발한다. 처리 과정의 유사성. 연습 과제와 전이 과제의 인지적 처리 과정. 인지적 처리 과정이 유사할수록 정적 전이가 연습과 전이의 연습하는 과정이 비슷하면 정적 전이가 된다. 선행과제의 연습, 그 다음에 연습의 방법, 이걸 전습법으로 할 것이냐 분수법으로 할 것이냐는 전이 허가가 있다. 전습법이라는 것은 한 방에 다 몰아서 하는 거고요. 분수법은 분할해서 하는 거예요. 분할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습법은 골프 드라이브에서 퍼팅까지를 한 번에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라이브 치고 그 다음에 아이언 치고 그 다음에 어프로치하고 퍼터하고 이걸 한 방에 하는 거. 분수법은 뭐냐? 드라이브만 계속 연습하고 아이언만 계속 연습하고 그리고 퍼터만 계속 연습하고 나눠서 했죠. 실제로 골프장 가면 나눠서 하지 않고 한 번에 다 하잖아요. 그러나 이게 나눠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습법과 분수법은 전이 허가가 있다. 이런 말이고요. 자, 우리가 이제 효율적인 운동 학습.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효율적으로 운동을 배울 수 있느냐. 자, 일단은 연습의 구성인데 연습 구간의 시간과 빈도, 연습의 유형, 연습의 순서, 실제 연습에 할당된 시간 등을 고려해야 한다. 실제 시합 상황과 유사한 상황을 해야 돼요. 골프라고 하면 골프는 어떻게 처음에 드라이버 치고 이렇게 아이언 치고 어프로치하고 퍼터로 가잖아요. 실제가. 그럼 이것과 유사한 연습을 하는 것이 좋다 이 말이에요. 연습의 가변성을 고려한 환경 경험. 바람이 부는 날 골프를 칠 수 있죠. 시합을 할 수 있죠. 그러면 바람 부는 날과 똑같은 그러한 유사한 날에 가서 연습을 했어. 역시 이것도 많은 결과에 효과가 있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연습을 실제와 유사한 연습을 하면 그러면 효율적인 운동학습이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전지훈련들을 많이 가죠. 전지훈련을 동계든 하계든 정지훈련을 많이 가는 종목들이 있죠. 자, 왜 갑니까? 결국에 전지훈련이라는 걸 통해서 많은 실제 상황과 유사한 연습 게임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그 내고장에서만 하면 연습할 상대가 없을 수 있죠. 그러면 실제 상황에 연습을 해야 되는데 우리끼리만 나누어서 시합을 하면 실제 상황과는 조금 더 괴리감이 있을 수 있잖아요. 실제와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야 돼. 그러면 어떻게 전혀 다른 팀과 같이 연습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전지훈련을 갑니다. 전지훈련을 갈 때 그럼 혼자 갑니까? 아니죠. 다른 팀들과 같이 묶어서 갑니다. 축구면 축구 다른 종목과 유사한 실력을 갖고 있는 비슷한 실력을 갖고 있는 팀들과 서로 약속을 해서 같이 전지훈련을 갑니다. 그래서 같이 연습 경기를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반복된 시합, 실제 시합 상황과 유사한 조건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연습 게임을 해봄으로 인해서 실제 상황과 유사한 상황을 만들어서 결국에는 효율적인 이 운동학습을 하고자 함이죠. 자, 여기에 이제 맥락간섭이라는 게 있는데 맥락간섭은 연습을 하는 데 있어서 기능상 간섭을 일으키는 것을 맥락간섭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는 구획간섭과 구획연습과 무선연습이 있어요. 구획연습은 골프 연습 시에 동일한 거리를 계속 연습하는 것을 구획연습이라 그래요. 자, 이게 뭐냐면 100m 보낸다. 그러면 계속 100m를 보내는 아이언 클럽을 잡아서 100m만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이 이 클럽을 잡고 이 정도의 힘이면 100m 간다 라고 하는 거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맥락 간섭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쳤을 때 100을 쳐야 되는데 힘을 좀 뒀더니 예를 들어서 120을 갔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칠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이게 힘을 조금 더 빼고 쳐야겠다. 쳤습니다. 그랬더니 80 갔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하, 이번에는 첫 번째보다 하고 좀 적게, 두 번째보다는 좀 더 강하게 힘을 줘야겠다 라고 쳤습니다. 그랬더니 100을 갔습니다. 그럼 어떻게, 네 번째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방금하고 똑같이 힘을 그 정도 수준으로 줘야겠다 쳤어요. 그랬더니 110이 가버렸네. 그러면 이거는 지금하고는 또 좀 더 적게 줘야겠구나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이 100이라는 것에 내 몸의 모든 이것들이 맞춰갈 수 있도록 연습하는 거예요. 이걸 구획 연습, 획일화 연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무선 연습이 있어요. 무작위 연습인데 다른 거리의 샷을 연습하는 것으로 맥락 간섭이 커. 자, 내가 똑같은 거리를 반복적으로 쭉 계속 연습했어요. 그러면 맥락이 조금 적어요. 왜? 획일화돼 있잖아요. 획일화돼 있어. 그 100에만 맞춰게끔 내 몸이 획일화돼요. 단순화됩니다. 그런데 무선 연습은 뭐냐? 맥락 간섭 효과가 크다. 샷을요. 자, 이런 거죠. 아이언을 잡고 100을 칩니다. 그럼 100만큼. 자, 그 다음에 100
20을 칩니다. 그럼 120. 그러니까 100에만 국한하지 않고요. 100, 120. 자, 이번에는 150. 자, 이번에는 170 하고 다양하게 거리를 조절해 놓고 내가 그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맥락 간섭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뭔가 내 연습을 함에 있어서요. 내 몸이 서로 간섭이라는 건 사이에 껴드는 거잖아요. 연습하는 데 있어서 자꾸 뭔가 약간의 변화를 줘서 서로 연계 있게 하는 거예요. 좀 더 세게 쳐야지. 100을 치다가 120을 치라고 했어요. 목표가 쳐야 돼요. 그러면 방금보다 좀 더 세게. 자, 150 쳐. 그러면 방금보다 좀 더 세게 하는 이런 어떤 서로 간섭을 시키는 겁니다. 그걸 맥락 간섭이라고 한다. 자, 우리가 이제 연습을 할 때 있어서 집중 연습이라는 게 있고 분산 연습이라는 게 있어요. 집중 연습은 연습을 집중적으로 한다는 거죠. 연습 시간이 휴식 시간보다 긴 경우에 집중해서 한다. 분산 연습은 휴식 시간이 연습 시간보다 상대적으로 길어요. 그러니까 분산 연습은 자, 오전에 요만큼 하고요. 오후에 요만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집중 연습은 자, 오늘 할 거를 오전에 다 한다. 라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자, 그래서 이 집중 연습이 효과적인 경우가 있고 분산 연습이 효과적인 경우가 있어요. 집중 연습이 효과적일 때, 자, 이거는 뭐냐,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때예요. 내가 새로운 기술을 배워야 하는데 오전에 찔끔, 오후에 찔끔 하면 오전에 찔끔 배웠던 것이 내 머릿속에 기억을 쭉 하고 있으면 좋은데 단기 기억이기 때문에 언제 사라질지 몰라요. 오후에 다시 배우려고 했더니 가만히 있어. 오전에 뭘 어떻게 배웠지? 손목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지? 기억이 나질 않아요. 그래서 집중 연습이 필요할 때는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자 할 때, 특히나 난이도가 높은 그런 운동들 있죠. 이런 건 더 그렇죠. 집중 훈련이 필요해. 그러니까 난이도가 너무 높아. 복잡해. 혼자 할 연습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전술훈련이야. 전술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내 혼자가 아니고 여러 사람이 각각의 학습을 우리가 또 서로 맞춰 조우려는 거잖아요. 더 복잡하죠. 개인도 복잡한데 더 복잡해. 그런 경우에 집중훈련, 훈련 시간이 길어야 합니다. 전술훈련은 그래서 나눠서 할 수가 없죠. 자, 이때 휴식을 할 경우 기술의 요령이나 방법의 숙지에 도움이 되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집중적으로 해야 될 때, 이럴 때는 바로 집중 연습이 중요하다. 다음 분산. 분산 연습이 효과적일 때는 뭐냐? 피로를 수반하는 훈련을 할 때. 예를 들면 너무 고강도 훈련을 해야 해요. 그런데 고강도 훈련을 해야 되는데 고강도 훈련을 하다 보니까 지쳤어. 피로가 너무 쌓였어. 그럼 어떻게 돼요? 집중이 안 되죠. 그러니까 너무 집중이 안 돼. 그러면 집중 훈련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럴 때는 오히려 분산 훈련을 합니다. 피로 때문에 동기유발이 떨어졌어요. 연습에 대한 흥미가 없어졌거나 지속할 경우 나쁜 벌이 생겨. 골프 스윙을 연습을 하는데 자, 이건 코킹 이렇게 해서 임팩트는 이렇게 해라 라고 해서 계속 그 연습을 하는데 자꾸 안 맞아요. 자꾸 지시한 대로 안 되고 엉뚱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자꾸 반복적으로 실수할 경우에는 오히려 자, 오늘은 그만하자. 쉬고 내일 하자. 왜? 그러면 결국에는 엉뚱한 폼이 나오거든. 잘못된 자세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쁜 벌이 생길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연습 중 잘못된 동작으로 휴식을 해소하고자 할 때 자꾸 잘못된 동작이 나오면 오히려 휴식 잠시 쉬었다 하자. 다시 리프레시 시키는 거예요. 상기시키는 겁니다. 다시 원상복 처음 다시 하자. 지금 계속해서 그 버릇이 고쳐지지 않아? 골프 스윙할 백할 때 코킹 하라고 했는데 코킹을 자꾸 위에서부터 풀어 또는 밑에서 풀어야 되는데 위에서 풀어. 자, 밑에서 풀라고 했는데 위에서 풀어. 자, 밑에서 풀어야 된다니까 했는데 자꾸 위에서 풀어. 그러면 결국에 계속 지시한 데가 곳이 학습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 지도자는 계속된 말을 반복할 것이고
그 다음에 학습자는 자꾸 그게 수행이 안 되는 것이고 그럴 때는 오히려 분산하고 휴식을 취하는 게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게 이제 집중 연습과 분산 연습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전습법과 분수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학습을 할 때 전습법이라고 하는 것은 운동기술 과제를 전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전습법이에요. 전체적으로. 분수법은 나누어서 하는 거예요. 하위 단위로 나누어서 하는 거예요. 운동기술의 특성과 학습자의 수행 능력을 고려하여 선택을 합니다. 새로운 기술 습득 시에 분수법. 새로운 기술을 배울 때는요. 통으로 다 배우면 좋겠지만 안 되죠. 잘. 그래서 분수법을 합니다. 분수법을 할 때는 가급적이면 쪼개서 하는데 분절화, 단순화, 부분화를 사용을 합니다. 분절화는 전체 기술의 특정한 시공간적 영역을 나누어서 하는 것. 예를 들어서 무용, 체조 같은 것. 동작이 굉장히 복잡하고 또는 어떤 이 동작 다음에 그 다른 동작을 해야 하고 할 때는 이게 너무 길어지면 학습이 잘 안 되죠. 그래서 나누어서 하는 거예요. 나누어서. 예를 들면 제가 서울 아산병원에 있을 때 태극권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태극권을 배우는데요. 태극권에 이 18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18개 동작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게 18식이라고 합니다. 18식이 있는데 18개의 동작을 쭉 하는데 18개의 동작이 각각 기억이 안 되잖아요. 기억이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18식을 합니까? 못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일식을 먼저 배웁니다. 일식. 그러면 첫 번째 동작 일식을 배워요. 자, 이걸 학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이식을 배워요. 두 번째 동작을 배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나누어서 18식 18번째까지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다 했어요. 그러면 이제 분수법이 끝났죠. 그럼 어떻게 돼? 또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1식부터 9식까지 해요. 그러니까 반 쪼개서. 그러면 9개 동작을 연이어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10번부터 18번까지 합니다. 그 다음에 되면 어떻게 해요? 1번부터 18번까지 연습을 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게 분절화예요. 이렇게 시공간적인 영역으로 나눠서 하는 것들이 있고 단순화, 기술 습득 시에 과제 요소를 줄여서 수행의 난이도나 복잡성을 낮추는 거다. 단순화시키는 거. 수행의 난이도나 복잡성을 낮추는 거. 이걸 단순화한다. 골프를 배울 때 예를 들어 공이 있어요. 공을 때리는 것만 연습해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공을 때리는 걸 연습한 다음에 백스윙 하는 걸 연습해. 공을 때리지 않고 백스윙만 연습해. 자, 백스윙만 연습해. 자, 이렇게 단순화하는 거예요. 자, 반복적으로 구간을 나누어서 하는 거예요. 자, 또는 뭡니까? 자, 어프로치만 합니다. 30m만 계속 때리게 합니다. 단순화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부분화. 과제의 하위 요소로 분리하여 각각을 연습하는 포핸드, 백핸드. 부분화. 포핸드만 연습해, 백핸드만 연습해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거요. 자, 이거는 분절화, 단순화, 부분화는 어찌 이거는 각각 다른 것 같지만은 거의 유사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분수화한다는 거예요. 나누어서 구간을 나누어서 한다라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운동 학습을 할 때 전수법을 해야 하는데 전수법이 복잡하잖아요. 다 외워야 하고 동작을 이해해야 하니까 그리고 내 몸이 기억을 해야 하니까 그래서 전수법이 좋은데 근데 문제는 전수법이 어려우니 이것을 나눠서 분수법을 먼저 해보는 거다. 분수법을 쪼개서 나누어서 하면 그럼 훨씬 더 우리 몸에 학습이 된다. 근데 계속 분수만 하면 뭐가 안 돼요? 전습이 돼야 돼요. 그래야 실제 상황은 전습으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분습을 하면 이것을 다시 마지막에는 실제와 똑같은 상황으로 실시하는 것. 이제 그렇게 해야 이걸 이제 전습법이라 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전습법, 분수법 선택 시 고려사항입니다. 자, 학습자의 능력이 우수할 경우 전습법에라. 학습자가 숙달되는 능력, 이해하는 능력이 아까 제가 태국권 말씀드렸잖아요. 1부터 18 동작이 있는데 이거를 학습자가 1부터 18까지 너무나 한 방에 너무 잘했어요. 연결시켰더니 1부터 18까지 연결이 돼요. 약간 부족하지만 그러면 1식부터 18식까지 연속으로 하는 전습법이 유리하다 이거예요. 숙달시킬 때는. 다음, 그러니까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학습자의 능력이 우수하면 전습법. 연습 초기에는 분수법이 유리하다. 연습이 진행될수록 전습법이 유리하다. 자, 학습자가 연장자일수록 전습법이 유리하다. 연장자일수록 전습법이 유리하다. 그러니까 연장자일수록의 의미는 경험들이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분수법보다 전습법이 유리하다. 왜 이런 말이 나오냐? 자, 나이가 연장자, 나이가 있는 경우에는 구분 나누면 그 어떤 학습을 퀄리티가 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루함을 느끼는 겁니다. 연장자일수록 지루함을 느껴요.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할 수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쪼개서 자, 이거부터 배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이가 있고 골프도 좀 치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자, 퍼팅 연습만 하겠습니다. 자, 백스윙만 연습하겠습니다. 그러면 학습을 안 하죠. 포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연장자일수록 전체적으로 스윙 연습을 하겠습니다 하고 전습법이 유리하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전습법이 분수법보다 동기 유발의 시간과 노력이 더 필요하다. 전습법이 동기 유발의 시간과 노력이 더 필요하다. 그 다음에 집중법일 경우 분수법이 유리하고, 자, 그 다음에 분산법일 경우 전습법이 유리하다. 자, 집중법일 경우, 자, 분수법이 유리하다. 분수법은 집중할 수 있잖아요. 반대로 분산법일수록 전습법이 유리하다. 전습법은 기술이 복잡성이 낮고 조직성이 높을 경우 유리해. 전습법은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배우는 거는 너무 복잡하면 나눠서 해야 하잖아요. 아까 무용 같은 경우 18식 제가 말씀드려요. 태권권 18식. 너무 복잡해. 그러면 어떻게? 복잡하면 분습 나눠서 해야 해요. 그러나 복잡성이 낮아. 이러면 전습법이 유리하다. 분수법은 기술이 복잡하고 조직성이 낮을 경우에 유리하다. 입니다. 역시 여러분도 한 번씩 차분하게 다시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가이던스의 기법의 활용이에요. 가이던스라고 하는 것은 신체적, 언어적, 시각적 방법을 사용해서 운동 수행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제공하는 과정이에요. 가이던스를 활용해라. 이 가이던스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나의 지도자예요. 나의 지도자, 나의 리더예요.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시청각 자료를 활용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타이거 우즈의 폼을 보고 내가 골프 스윙 연습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시청각 자료가 나의 가이던스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나를 지도해주는 코치가 나의 가이던스가 될 수 있고, 그러니까 내가 운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학습함에 있어서 도움을 주는 것을 가이던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행 오류를 줄이기 위해 사용하거나 위험한 동작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한다. 자, 이 축구 종목에 있어서 우리 비디오 분석관이라는 게 있죠. 이 비디오 분석관은 뭘 하는 사람이냐? 자, 경기를 쭉 촬영을 하면서 시합 이후에 선수들에게 자, 이 상황에서 공이 이렇게 왔을 때 너는 여기에 있었는데 이때 너의 포지션은 여기였으면 좋겠다. 자, 공이 여기 있을 때 너는 여기 가만히 있을 게 아니고 앞으로 대시를 했어야 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수행 오류를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너는 이렇게 해서 다쳤는데 이 다친 것은 상대가 이렇게 올 경우에 너는 이렇게 했었어야 했다.
부상의 위험을 주게 해요. 그러니까 가이던스라고 하는 것이 지금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게 영상 기법이에요. 비디오 촬영. 이거를 분석해 주는 거죠. 촬영만 하는 건 의미가 없죠. 촬영 후에 이 데이터를 어떻게 교육 자료로 활용할 것인가가 중요하죠. 운동학습이나 재활치료 상황에 효과적이다. 그 다음에 지나친 가이던스 사용은 가이던스에 의존한다. 너무 가이던스를 많이 써.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자, 내가 이 동작을 해야 되는데 가이던스가 만약에 뭐라고 할까? 나중에 영상이 나한테 뭐라고 할까? 오히려 부담을 갖기도 하죠. 또는 가이던스가 말 안 해주면 본인이 스스로 판단하지 못할 수가 있고, 그래서 지나친 가이던스 사용은 의존성이 생겨서 오히려 발전을 지장을 줄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정신연습의 활용. 자, 이거는 신체적인 연습 중요하죠. 그 다음에 정신연습이 도움이 됩니다. 정신연습은 운동과제의 운동 요소보다는 인지적인 요소에 더 많은 영향을 준다. 정신연습 운동학습 초기와 숙달된 운동 수행에서 효과가 크다. 자,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자, 우리가 운동을 열심히, 연습을 열심히 하면서도 정신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골프 같은 경우는 특히나 심리적인 멘탈 게임이라고 하죠. 다양한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순간적으로 타다닥 하는 스포츠는 좀 덜 하겠지만 약간의 시간이 좀 길고 여유가 동작을 함에 있어서 여유가 있고 그러다 보면 다른 환경적 요소들이 나의 멘탈에 자꾸 노크를 합니다. 근데 멘탈이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데 순간적인 운동은 멘탈이 흔들릴 시간이 없이 동작을 수행하겠지만 그러나 여유가 있는 동작, 골프 같은 경우에는 옆에서 딱딱 소리를 낸다거나 아니면 옆에서 새가 운다거나 하는 것 또한 멘탈에 어떤 지장을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멘탈이 굉장히 중요한 게임이 된 거고, 자, 이때 연습을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연습을 하더라도 정신 연습이 학습에 도움된다는 거는 집중입니다. 집중. 자, 예를 들어 집중의 요소는 운동의 요소보다는 인지적인 요소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 내가 이제 열심히 해야겠어. 그 이유는 예를 들어서 나의 뭐 부모님을 위해서 나의 아이를 위해서 내가 더 해야겠어. 라고 하는 이런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정신적 요소가 됩니다. 어려운 집안에서 태어나서 어렵게 운동해서 성공한 우리 세계적인 우리 한국 선수들 있잖아요. 자, 이런 선수들이 그 어려운 여건을 딛고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반드시 부모님의 역할, 즉 정신적 요소가 작용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이제 정신교육이라고도 하죠. 선수들을 모아놓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훈련만 시키는 게 아니고 때로는 모아놓고 어떤 멘탈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지도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동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거를 이제 묻기도 합니다. 자, 이걸 물었을 때 이 선수가 예를 들어서 부모에 대해서 큰 관심, 반응을 보이지 않거나 동료나 지도자에 대해서 부정적 생각을 한다거나 그렇다고 한다면 그 선수는 충분한 운동 학습을 할 수가 없고 성공적인 선수가 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럴 때는 뭐가 해야 합니까? 개입을 해서 그 선수가 어떤 정신적 요소가 충만될 수 있도록 접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코치는 이러이러한 존재야. 동료는 이러이러한 너에게 이러이러한 도움이 될 수 있는 존재야. 부모는 너에게 이렇게 네가 운동할 수 있도록 배려를 많이 해왔다. 라고 하는 것들을 옆에서 자꾸 격려하고 북돋아 줌으로 인해서 정신연습을 좀 더 충만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운동 발달인데 운동 발달은 연령이 증가하면서 인간 행동이 변해가는 과정, 기능적인 분화와 복잡화, 통합화의 과정을 통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이다. 하나의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변화하는 것이 운동의 발달이다.
우리가 어려서 기어다니고 태어나서 갓난아이 때 기어다니고 결국에는 아장아장 걷기 시작해서 보행을 하고 보행을 한 다음에 다시 달리기를 하고 달리기를 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하고 그 이후엔 다시 서서히 이제 뛰지는 못하고 걷게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인간의 연령이 증가하면서 우리 인간 행동이 변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운동 발달에는 사회적 지지자가 중요한데 가족, 부모에 의한 관계 지지는 정서 발달과 신체 활동에 영향을 준다. 중요한 건 나를 지지하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어렸을 때는 부모가 나의 사회적 지지자가 될 것이고 성인이 됐을 때는 나의 아이들이 나를 강력한 지지자가 될 수 있겠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얼마 전에 올림픽에서 사격 선수가 아이를 낳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메달을 땄죠, 올림픽에서. 결국에 이건 어떤 힘이었습니까? 바로 엄마의 힘이었죠. 나의 가족, 나의 아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좀 더 집중할 수 있었다는 거. 이게 사회적 지지자 역할인 거죠. 다음, 개인적 요인. 유전과 호르몬 영양 상태는 인간의 성장과 성숙에 영향을 미친다. 자신의 심리적 요인. 내 스스로 자긍심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하는 운동에 대한 자긍심, 내적 동기. 나는 이 스포츠를 너무나 좋아해요. 나는 내 이 스포츠를 하는 것이 그냥 우승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내적 동기예요. 나는 이 운동을 하면서 행복감을 느끼고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내적 동기. 그래서 누가 하라고 해서 부모가 하라고 해서 시킨 게 아니고요. 제가 이 운동을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자신의 심리적 요인 더 잘할 수 있게 만든다. 다음 사회 문화적 요인으로는 성, 그 다음에 대중매체, 그 다음에 인종과 문화적 배경. 자,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은 사회 문화적 요인으로서 운동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그런 거 있잖아요. 브라질이 참 어려운 나라지만 브라질 사람들이 공을 잘 차요. 그 다음에 마라톤. 자, 마라톤 어려운 아프리카 나라인데 이 나라 사람들이 마라톤을 잘해요. 이런 것들이 다 운동 발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운동 발달의 원리를 보면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 그 다음에 분화와 통합의 원리, 그 다음에 연속성의 원리, 그 다음에 순서성의 원리. 자, 이게 머리부터 꼬리 쪽으로 발달하고 몸통에서 말초, 대근근에서 소근근, 양쪽에서 한쪽 기능으로 순서가 있다. 우리 몸에 발달하는데, 그러니까 머리가 먼저 발달하고 아래쪽으로 가고, 몸통에서 먼 쪽으로, 대근근에서 소근근으로, 양쪽에서 한쪽으로 간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주기성의 원리. 신체의 발달은 급격하게 발달하고 다시 완만해진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10대에서 20대 초반까지는 성장 곡선을 그리지만 20대 초반 이후에는 항정 상태를 그리다가 서서히 우리 몸은 발달 정도가 서서히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 것을 운동 발달의 주기성의 원리라 한다. 다음 이제 반사 운동 단계. 이거는 내가 반사적으로 하는 거예요. 불수의적 움직임 있는 거. 반사운동. 어렸을 때는 다 반사운동이죠. 생존을 위해서 하는 반사적. 그 다음에 기초 단계는 출생부터 2년까지. 그 다음에 기본 움직임 단계는 아동 2에서 6세 시절에. 그 다음에 스포츠 기술 단계. 자, 이거는 초등학교 시기. 동작의 협응력이 발달하고 각각의 동작을 하나의 동작으로 형성하고 레크레이션 활동, 스포츠에 참여할 나이가 스포츠 기술 단계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서는 의식적인 움직임보다는 무의식적인 움직임으로부터 시작을 한다라는 거고요.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그래서 기본 움직임 단계는 2에서 6세인데 이때는 뭐냐, 자신 신체에 대해서 인식하고 균형감이 발달하는 시기이고 던지기와 차기 등의 운동 기술을 하는 시기이다. 자, 회전하기와 비틀기, 뻗기, 굽히기 등의 운동 기술은 조금 어색하다. 이런 건 좀 어려운 동작들은 이 나이 때는 어색하다. 잘 못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때에 2에서 6세에 운동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을 타이밍이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기 몸에 대해서 이해하고 균형감이 아주 발달할 시기이기 때문에 던지기, 차기 등의 운동은 심플하잖아요. 공을 던지는 거, 발로 차는 거. 이런 것들을 2세에서 6세 정도에 한다는 거죠. 요즘에 보면 세계적인 선수들은 다 운동을 언제 시작했느냐? 바로 다 2살 때부터 시작을 했다고 하잖아요. 2살 때 공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공 가지고 뭐 축구를 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발로 차고 다니는, 그냥 건드려 보는 이 정도 수준.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 이게 바로 이제 운동 발달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장 체력은 청소년기 최고 수행 단계를 20에 30세, 30세 이후에 퇴보라고 본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까지 운동 스포츠 심리학 제1강 인간 운동 행동의 이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